지난 3일 모태기 일본 외무상이 강경화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한 말입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지난 1일 일본 기업에 대한 압류결정문 공시 송달을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일본 전범기업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자산 매각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일본이 절대 하지 말라던 일본 기업 자산 매각이 시작된 것입니다. 다만 현금화가 이뤄지기까지는 최소 2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 한일 간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번에 일본이 가장 뼈아픈 곳을 건드린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수출 규제 이후 한국은 그동안 일본과 지속적으로 대화해오며 일본의 요구대로 모든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계속적으로 시간을 끌었고 이에 참다 못한 한국 정부는 5월 말까지 답을 달라고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5월 말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한국의 요청을 무시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 2일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며 국제사회에 일본의 부당성을 알려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일본 모태기 외무상은 이 발표에 놀랐다며 한국 측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자신들은 한국과 잘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다고 항변하며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는 쌓아 올려온 것이 무너진다고 말했습니다. 한 일본 외무성 간부는 한국의 일본 결정이 왼손으로 때리면서 오른손으로 악수하자는 이야기라며 모순된다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모순된 행동을 넘어 어이없는 행동을 하는 것은 일본입니다. 한국은 한때 지소미아까지 종료하겠다고 했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를 전제로 대화를 요청해와 종료를 유예하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혹 일본 측이 시간을 끈다면 언제든 지소미아를 종료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려했던 대로 일본은 시간만 끌며 약속했던 수출 규제는 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일본이 수출 규제를 안 풀면 WTO 제소와 함께 지소미아를 종료할 것이라고 관측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WTO 제소와 함께 바로 시행한 건 지소미아 종료가 아닌 일본 기업 자산 매각이었습니다. 현재 미중 갈등이 첨예화되고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이 시점에서 지소미아를 종료해 미국을 자극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미국을 건드리지 않고 일본을 바로 타격할 수 있는 강제징용 판결 일본 전범기업 자산 매각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단 자산이 현금화되려면 2달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게 경고를 하며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일본이 자세를 바꾸지 않고 오히려 추가적으로 경제보복을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아소 부총리는 만약 한국이 일본 민가기업 자산의 현금화 등을 실행한다면 일본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한국이 먼저 피폐해질 것이 틀림없다고 위협을 가한 바 있었습니다. 이번에 일본 기업 자산을 매각한다는 소식에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2자릿수 보복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일본의 위협에도 한국 정부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1997년 경제위기 당시 일본이 한국에게 빌려준 돈을 빼내서 한국이 결국 IMF로 가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이번에도 한국에 있는 일본의 금융을 빼서 한국에 타격을 주겠다는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IMF 당시 한국 정부는 40억 달러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갚아야 부채는 1,500달러가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월 기준 한국이 가진 외환보유고는 4,075억 달러로 세계 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미국, 중국, 캐나다, 호주를 포함한 12개 나라와 언제든 필요한 만큼 돈을 교환할 수 있는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습니다. 각 나라들과 맺은 통화스와프는 기간을 정해놓고 있지만 캐나다는 2017년 한국과 무기한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한국은 미국과 600억 달러, 한화로 약 77조 원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습니다. 이것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300억 달러의 2배에 달하는 돈이었습니다. 최근 전세계적인 위기로 인해 언제든 달러가 빠져나갈 수 있기에 국내에서는 한미 통화스와프를 체결하자는 목소리가 커졌고 한국의 요청으로 인해 미국과 엄청난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국내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일본의 자금이 모두 빠져나가도 국내 은행들이 이를 대처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종국 금융위원장은 일본이 규제 분야를 금융으로 확대하더라도 국내 시장에는 영향이 없다고 일축하며 일본이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데서 빌릴 수 있다며 일본이 제재한다고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금융뿐만 아니라 무역에 있어서도 한국에 보복하겠다고 했지만 그동안 한국은 이 또한 철저히 준비해놨습니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WTO 제소에 대해서 수출규제 품목의 국산화가 이뤄지고 수입대체 성과가 나오고 있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며 이미 명분과 실질적인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일본과의 무역에서 16년째 무역 적자를 볼 정도로 수출보다는 수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역에서 충돌이 생기면 피해를 입는 쪽은 일본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현재 감염병 사태로 인해 내수가 침체되고 수출이 막히며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2.2%로 최악의 상황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한국과의 무역에서 불합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이 일본 전범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해도 일본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한 네티즌은 지금 보복하겠다고 위협하는 일본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일본 마이너스 5.2%, 미국 마이너스 5.9%, 유럽 마이너스 7.5%, 한국 마이너스 1.2%. 최근 IMF가 발표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입니다. 한국이 선진국들 가운데 압도적인 격차로 선방할 것이라 예상되고 있죠. 베트남을 포함한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들과 유럽과는 달리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강도 높은 봉쇄 정책 없이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데다가 해외 주요국들과 끊임없이 기업인들의 입국 제한 조치를 논의한 결과 현재 중국, 폴란드, 헝가리,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한 세계 12개 국가가 한국 기업인의 예외 입국을 허용한 상황입니다. WHO는 한국을 집행이사국으로 선출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을 G7 회의에 초청하겠다 밝힌 데 이어서 최근 한국이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국제협의체 GPAI의 창립 회원국으로 참여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프랑스와 캐나다를 중심으로 이번 달 중 공식 출범할 계획인 GPAI에는 영국과 독일 등 8개의 선진국들이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주최국인 프랑스와 캐나다가 최근 한국의 승인을 최종 확정지었습니다. 한국이 사실상 G7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된 셈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영국은 D10이라는 동맹을 만들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G7과 인도, 호주 그리고 한국을 포함시켰습니다. 영국의 일간지 더 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서 D10 동맹을 만들었고 영국은 앞으로 화웨이가 영국 내 새로운 5G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5G 장비 수출은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통신사들을 상대로 엄청난 성과를 거둬왔는데 이번 영국의 D10 동맹에 한국이 포함되면서 유럽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고 영국 입장에서는 화웨이를 대체할 만한 5G 기술력과 장비 대량 생산 능력을 모두 갖춘 한국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한국 정부의 정책과 방향 그리고 한국 기업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는 가운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을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만들겠다 라며 만든 국가 차원의 전략 한국판 뉴딜 정책을 예고하자 전 세계가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이 76조 원을 투입해 코로나 이후 경제 재편을 위한 뉴딜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31조 원이 즉각 투입되고 나머지 45조 원은 2025년까지 사용될 계획이다. 한국의 뉴딜은 5G와 인공지능의 활용을 증폭시키고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라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모든 내용을 자세히 다뤘고 싱가포르 미디어 채널뉴스 아시아는 한국의 뉴딜 정책은 놀라울 정도로 야심차다 라며 한국의 뉴딜 정책은 혁신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대규모 재생에너지 투자도 병행하고 있어 놀라운 일이라 표현했습니다. 한국이 코로나19에 이어 글로벌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최근 한국이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서도 세계가 들썩일 만한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의 인공지능 신약개발 회사 디어젠과 강군수 단국대 교수 연구팀이 AI를 이용해 시중에 판매 중인 전 세계 수많은 항체 바이러스제를 분석했고 그 결과 HIV 치료제인 아타자나비르가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팔마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아타자나비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단백질이 정상적으로 편성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치료제로 지난 2003년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승인을 이미 받았는데요. 연구팀의 분석 결과 아타자나비르가 최근 미국에서 코로나19 환자들을 대상으로 긴급 사용을 승인한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보다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전해져 세상을 깜짝 놀래켰습니다. 이미 시판 중이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의약품이다 보니 이번 한국 연구진들의 발표는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죠. 바이러스 치료제가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를 분석할 때 해리 상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해당 치료제가 바이러스와 더 잘 결합해 치료제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한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한국 연구진들의 AI 기술을 활용해 발견한 치료제 아타자나비르의 해리 상수가 렌데시비르의 해리 상수보다 낮게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연구의 논문 1저자 백보람 디어젠 연구원은 에볼라 치료제 렌데시베르 역시 다른 약물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단백질과 결합력이 월등히 크다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연구원이 주도한 임상시험에서 렌데시비르는 코로나19 환자의 회복 시간을 30% 단축시켜 주었는데요. 한국 연구진들이 이번에 발견한 아타자나비르가 얼마나 더 뛰어난 효과를 보여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실제로 브라질의 티아고 모레노 소우자 오스왈도 크루즈 연구원 교수팀은 아타자나비르가 코로나19 치료제로서 효과가 있다라는 내용을 담은 논문을 바이오 아카이브에 최근 게재한 바 있어 이번 한국 연구진들의 발견에 더욱더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치료제를 발견하는 것은 임상시험에 드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부작용에 대한 위험, 그리고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한국 연구팀은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약물 단백질 상호작용 예측 알고리즘을 통해 미국 FDA가 승인한 2,000개의 치료제들을 모두 분석했고 이들 중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가장 효과적인 약물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한국의 셀트리온이 렌데시비르보다 100배 가까이 효과가 뛰어난 코로나19 치료제 동물 시험 단계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소식까지 전해지자 로이터 통신, 파이낸셜 타임스 등 해외 주요 언론사들이 이 소식을 앞다퉈 보도하며 동물 효능 실험에서 바이러스 수가 10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 파스테르 연구소를 찾아 한국의 진단키트가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갔듯이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면 좋겠다는 강한 열망을 갖고 말씀드린다 라며 장관들을 향해 행정 지원도 아끼지 말고 돈도 아끼지 말라, 과기부와 복지부만으로 부족하면 기재부까지 끌어들여 끝을 보라 라고 지시했던 것이 이렇게 벌써 놀라운 결과로 나타나 세상을 들썩이게 만들고 있습니다.